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편집한 내용들은 어제와 같이 한국의 저성장 구조, 뉴노멀이라는 그런 형태지만은 이제 디프레이션이 이제 한국도 시작이 됐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빨리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편집해 봤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을 통계를 내면서 아무래도 2024년에 좀 경제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 유튜브의 슬프 타임즈 제목으로 했을 때 2023년 11월 8일 날 저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일요일 날 대한민국 앞에 놓인 침체의 그림자, 2연속 기준금리 인하 저성장 위협, 한국은행이 깜짝 기준금리를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3.25%에서 3%로 25bp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는 원화에는 약세 요인이 되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급할 것 없어 보였는데, 한국은행이 밝힌 금리 인하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더더욱 2025년의 GDP 성장률도 낮게 보고 있지만 2026년도에는 한국은행도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 정도도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한국이 일자리의 14%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한국이 1위고 한중일이 2, 3, 4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4위에는 독일,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으로 되어 있죠. 이게 숫자적인 게 아니고 인구 비례로 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인데, 한국이 저성장으로 가니까 또한 미국의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자본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산업이 공동화가 될 거냐,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한 2년 전부터 우리 한국 경제 디프레이션이 뉴노멀이니까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야 각오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전략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의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동해 무슨 고래죠? 그 고래 프로젝트가 터진다면은 별 문제겠지만 스템 이런 거로 성장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리고 일본의 예를 소개를 했는데, 일본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해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결국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2023년 3월 그 일본이 밸류업 그 프로그램을 내놨죠. 우리나라가 그것도 그대로 또 흉내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유한 거에 의하면은 성벽은 무너지고 바바리안들이 문 앞에 도착했다. 일본 사무라이들과 바바리안들의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유적인 그 사파를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 행동주의 펀드의 발호라는 소제목으로 더구나 일본 엔화를 빌리는데 차입 비용은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아직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얘기죠. 일본의 그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때는 엔을 빌려가지고 일본 기업들도 동남아 등 외국에 많은 자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펀드들이 일본에서 또 돈을 빌리기도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본의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외국 기업이 인수 시도를 한다면은 그동안의 밸류업 정치와는 무슨 되지 않느냐. 닛산이 그 지금 인수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바도 인수를 당했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엘리엇이었는데 이쪽에 팔기로 그 돈을 벌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세븐일레븐이 그 세븐아이라고 현재 돼 있는데 캐나다 유통업체에서 인수 제한이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는 안 판다. 아무리 비싸게 주더라도 우리 뭐 애국 기업이라기보다도 일본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세븐일레븐의 그 수가 일본의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런 또 사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적인 측면에서 이처럼 충분한 자금,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수많은 타겟들이 질비한 일본은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이미 몇 해 전에부터 얘기했던 바입니다. 중국으로 몰려갔던 그런 자본들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갈 거냐?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일본 주식시장을 두들리려니까 완벽한 문호 개방이 안 되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은글짝 일본 정부를 부추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외국 영미 자본들이 쉽게 대한민국 기업을 이제 인수하려고 우리도 그 사냥감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이사회 대신 주주들을 위해 나선 펀드들은 소액주주들한테 당연히 환영을 받는데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으니까요. 한국의 코스피가 거의 20년 동안 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게요. 미국은 막 뛰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코스피 200 기업의 PBR이 1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격만 정도 수준의 그 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평균 3.4배랍니다.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런데 견해를 외국 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가치가 높여져 있는지 보면은 무형자산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선진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형자산, 영어권 이런 것들을 좀 낮게 평가하고 있죠. 스스로도 우리나라 그 무형자산의 평가를 금융자산만이 아니고 지적재산권 등 영어권 등 이런 것들이 좀 회계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가지고 좀 고평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행자 스테이크홀더는 대한민국은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현재 상법은 회사를 위한 이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회사라는 것이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주주 둘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영 또한 거기에다가 경영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에 지금 빈발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 70년이 지나면서 재벌과 오너들이 3, 4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경영들을 맡고 있는데 본격적인 행동주의 PEF 활동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경영권 유지와 사적 이익 추구는 곧 주주행동주의 시발점이다. 사기업은 공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징적인 표현은 ESG죠. 우리는 주주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관련 업체, 고객 근로자까지 생각해야 한다. 제가 그 품질 경영을 볼 텐데 고객 만족만이 아니고 그 고객 만족은 주주 만족도 시켜야 되고 정업 만족도 시켜야 되고 이해관계자도 만족을 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품질 경영이다. 퀄리티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 당시 그걸 배울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기업을 떠나서 그런 어떤 퀄리티 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퀄리티라는 것은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익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논리죠. 이 사회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 상법을 안 바꾸더라도 회사라는 게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저하고 아주 생각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풍 MBK 연합, MBK 펀드가 토종이라고 완전히 볼 수는 없죠. 여러 군데 그 돈을 모은다니까. 고려한 적대적 M&A는 부정적 간첩으로 평가되는데 이게 캐나다 자본이 세븐아이를 인수하겠다는 거 또는 닛산을 인수하겠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MBK가 영풍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외형적으로는 노출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면은 MBK가 고려엔을 인수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머스트 운영이라는 펀드는 행동주의 펀드가 영풍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습니다. 영풍이 자기 주식을 6.62%인가 가지고 있는데 고려엔이 2몇 프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영풍이 공격을 했거든요. 경영권 지배구조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뭘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또 그런 일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개한 거에는 쇠락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는 카와이 마사시가 현대 비즈니스에서 어저께 그 소개한 거는 어, 축소 전략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 밑에 거는 제가 좀 추가한 건데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치열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전술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이쪽 그 쓰는 용어는 남기는 사업과 그만두는 사업하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한 얼마 전에 방송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소개 내용에서 소개했던 그 스트래테직 앤드 태틱 로드라고 해가지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술 쪽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이런 것이 이제 확실히 그 돼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저희도 나름대로 축소 전략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주식시장을 또 활성화하는 방향은 동일한 일본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가지고 과연 똑같은 거로 해결이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도 감소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오는 얘기지만은 The End of China's Rise and Future of the World Order 미래 세계 질서와 그다음에 그 중국 부상의 종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카엘 베클리라고 큐브투즈 유니버시티 교수라고 돼 있는데 월드 세계 지식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안내문을 보면은 중국의 경제 침체성의 심각성, 또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전략,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충돌 위험 등 중요한 질문 탐구할 것이고, 이 이게 어떻게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모르게요. 베클리는 이분의 이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 안 할 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볼 것 같은데 정작 내용을 좀 약간씩 스킵해서 봤지만은 중국이 북한을 북로동맹이 맺어진 상태에서 한계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강연은 역사적 선례와 현대적 분석을 봤을 때 청나라 말기에 서구 열강들이 중국 땅을 쪼개먹는 그런 상황까지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데 중국의 부상은 이제 좀 바뀐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부작용이 있다. 행오버, 부작용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대립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중국의 이 GDP가 계속 그 생산성 내려가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채가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보면은 중국이 부채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사실상 여러 가지 군사기지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인도 또 뭐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만약에 미러 동맹이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러시아 푸틴은 중로 동맹, 이제 중국에 그 석유가스 안 팔아먹어도 충분히 그러면은 미국이 세일가스는 그 한국이나 일본에 팔아먹는데 아마 그 쇠요 자 러시아산도 얼마 좀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소? 우리도 좀 팔아먹어야 될 텐데 산업이 일본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죠? 한국 그리고 또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고 경제 규모 때문에 석탄만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을 나눠 먹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죠.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으로 트럼프가 나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옛날에 그 1차 냉전은 미소 대립이지만 2차 냉전은 지금 미중 대립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미러가 다시 친해질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희생양은 우크라이나가 나올 것이고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의 그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진짜 중국은 이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수는 그동안에 중국이 보안 문제, 안보, 좋은 정보, 인구 통계학적 배당금이라고 AI가 번역했습니다만 풍부한 자원 등이 모두 중국은 경제 발전이 하면서 어떤 성장 꼭지점이 도달했는지 이게 다 거꾸로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섰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파시즘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고 탄압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복 개념이라는 남중국해와 대만 이런 거에 더 이상 경제에 의존할 수가 없어진 상태다. 세계의 역사가 또 그렇게 세계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즈 피킹 파워 폴리시즈 중국의 권력 정책들은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중국하고 릴레이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시진핑의 1대1은 미국에 의해 결국 지금 막히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미국과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오히려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야망을 버려야 한다면은 중국은 그 현재의 그 경제 규모를 잘 그래도 유지할 수 있고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의 혜택을 봐야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해체돼야 됩니다. 해체된다는 뜻은 만주, 신장 위구르, 티베트 그런 큰 세 군데가 별도의 그 독립국들이 되고 북경을 중시한 과거 중화족이 자기네 나와바리라고 하는 때의 중국, 본연의 중국이 유지되고 남쪽은 남쪽대로 원래 그 민족들도 틀리니까 따로 남중국이 또 독립돼야 되지 않겠냐. 북중국, 남중국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분리가 되면은 러시아나 미국이 중국을 요리해 먹기가 아주 좋게 되는 거겠죠. 청나라 말기 때를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참에 한반도도 통일이 돼야 될 거고요. 필리핀 마르코스 러시아 잠수함 존재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1월 28일 서부 옥시덴탈 민도르 주에서 80헬이 떨어진 곳에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이 목격되었다고 해군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보도한 것을 확인했답니다. 러시아 선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기 전에 기상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 러시아 잠수함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마르코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잠수함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발언을 했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에 주목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역량을 연구하기 위해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이 뜻은 월리엄 양 텔레그라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서방의 어떤 제재를 받아가지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서방의 제재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3조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고, 중국 관리들은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달러 표시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해야 하는 임무를 지금 수행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석유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다 이게요. 또 중국이 또 석유를 또 사주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싼 가격에 팔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은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대만 침공은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대만 침공 시 보유 미국채는 날아가고 보유한 외환 달러 보유고도 없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대만 침공은 결국은 마지막 승부수로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오네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항구를 점령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 팩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했습니다. 탱크와 보급품을 들여오기 위해 항구를 점령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침략 시나리오가 수륙 양용 침공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변을 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구를 점령하는 것만큼 중요한데 증원군 특히 장갑차를 하역할 부두와 크레인이 없다면 모든 것을 탁 트인 해변 위로 가져가거나 헬리콥터로 비행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방어자들이 바다로 밀치기 전에 충분히 넓은 해안을 보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톤이라는 게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이게 전문적인 어떤 매체 같아요. 중국의 군사 문서에 따르면 중국의 계획가들은 이러한 옵션을 혼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침공은 먼저 공중으로 미사일 등 해군 폭격으로 시작되어 특공대원들이 해안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스톤은 직화기를 사용하여 해변 장애물과 해안 요새가 파괴된 후 대규모 수륙 양용군이 헬리콥터, 호버크래프트, 초강 등으로 도착하는 군대의 지원을 받아 바다에서 상륙할 것이다 라고 썼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대만 침공의 운명은 어느 한쪽이 항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100% 관세로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을 위협하다. 선 크레이그 데일리 비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에게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약속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에 그 트루셜 소셜의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된 블록을 언급하며 브릭스 국가들이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달러에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생각은 끝내라. 근데 여기에 러시아 이름은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브릭스는 작년부터 자국 통화로 더 많은 무역을 수행하는 등 글로벌 무역을 위해 미국 달러에 대안에 의존하는 탈달러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ING에 따르면 브릭스는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의 42%를 관리하고 있다. 플로리다로 날아간 마로라고에서 함께 식사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게도 얘기를 했고, 이 멕시코하고 그 캐나다한테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안 매길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에 대해 이걸 당신네들이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옛날 나프타 이런 거 제대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클라우디아 시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죠. 이 제안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녀와 트리도도 모두 약속을 지키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서울시를 압도적인 외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3억 2,200만 달러의 도박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한 몇 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콴웨이, 케빈 탄 두 기자인 것 같아요.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당국은 3억 2,2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으로 외로운 전염병에 대처하고자 한다. 외로운 분들은 연중무휴 상담 핫라인에 전화하여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계획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지만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의 외로운 전염병이 도시 내부를 갉아먹고 있다. 서울시 현지인들은 심각한 부채와 압력솥 학업 및 직장 생활과 싸우고 있다. 외로움과 고립은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되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증가했다. 외로움이 없는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특정 분야와 생계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부의 모든 부서가 협력할 계획이다. 작년에 여성가족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들이 사회에 어울리게 장려하기 위해 한 달에 약 5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또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다가 제 견해를 바로 넣어야 되겠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청소년들을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적응 못하는 거지 근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앞섭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쓰면서 주변 국가의 그 의견들을清華대학교 대만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터뷰에서 한국이 어릴 때부터 아주 치열한 경쟁 문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서는 외로움, 고독사, 청년들의 외로움, 노인네들도 그렇고 이런 외로움 전염병, 고독 전염병을 치유를 못할 거다. 2023년 한국은 인구 10만 명 중 27.3명의 자살률을 기록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위 국가입니다. 자살률. 어린아이들에게는 급여나 학력과 같은 피상적인 요소보다는 건강과 도덕적 선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그런 경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죠.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적게 낳기도 하지만은 많은 돈을 들여서 나보다는 네가 우리 자식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권도장도 보내야죠. 학원도 보내죠.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죠.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투자해 가면서 혹시 나중에 자식이 부모 원망할까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과 판단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 돼간다. 대만清华대학교의 교수가 잘 분석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험이 높다. 한국은 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것도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달성하죠. 세계 1위를 하는 게 너무 많아지네요. 마이너스적인. 그리고 같은 해 0.5의 출산율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다. 물론 외로운 개인은 가족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혼 안 하죠. 현재 한국이 차세대 어린이 더 실질적으로 차세대 인력을 배출하는 데 큰 문제입니다. 이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인력도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립清華대학교의 채는 말한다. 대만 교수인데 자 그래서 요거를 충분조건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서울로 인구가 집중된다면 이거 유사한 거를 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독사 및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다. 고독사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하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되고 대가족 제도도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대가족 제도가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기성세대가 차세대에게 기득권 혜택을 넘겨야 된다. 그래야 고독하지도 않고 개인주의가 되지도 않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차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예로서 한 가지 의대 정원 늘려야만 한다. 그리고 노동, 의료, 연금, 교육 등에도 기득권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를 손을 놔야 된다 이게요. 이 기득권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하고 있는 스루프 회계도 기득권이 원가세계 기득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변화를 못하고 있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장 폐쇄하고 인력 감축 위기가 가중되는 한국철강업, 박순창, 송유진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왔네요.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며 한국의 주력 산업의 철강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게 중국의 덤핑 수출 때문에 그런데 그럼 중국이 왜 덤핑 수출하느냐. 중국 경기도 안 좋아져서 생산 과잉이 됐다 이게요. 그래서 포스코는 중국 유일의 제철소 장가항 포항 불수강인가요? 매각 절차를 단행했다. 포스코 4개월 만에 공장 2곳 폐쇄. 1968년 회사 설립 이래 초유의 파업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거기다가 화재 사고가 연달아게 일어나고 있죠. 아마 그거 인위적인 거 아닌가, 인재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대제철도 내용을 겪고 있고 충남 당진제철소 3개월간 특별 보수, 인천공장도 특별 보수 진행했고 포항 제2공장은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 그리고 이 공장에는 현대제철 직원 200명과 자회사 현대 IMC 직원 200명이 협력업체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도 판교본부에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대체 시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론은 인도로 간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그 고독사 내지는 개인주의, 자살률 뭐 이런 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노총이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국 차세대들이 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노조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나이가 좀 들어서 정년도 있겠지만은 퇴직금 받고 물러나오든지 파업 그만해라. 너 죽고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앞에 그 소제목을 했지만 디프레이션 그 경제 그다음에 뭐 서울의 문제, 고독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저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적을 갖고 해나간다면은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시카월드에 연속된 거를 그 뒷면에 돼 있는데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출발은 롯데케미칼의 적자인데 이게 석유화학도 그 철광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하락은 한국의 경기 하락, 중국 때문에 원인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도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 비중이 높았다 이런 현실이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또 이 롯데가 그 롯데케미칼이 수소 에너지와 배터리에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배터리 2차 전지도 요즘에 그 좀 안 좋죠?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롯데그룹 전체가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이 많이 돼 있다. 이런 게 있어서 확실한 성장 동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전쟁 전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도 좀 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전쟁은 아주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미사일이나 전투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스타 쉴드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외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세계를 감시하면서 아마 그 킬러 드론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군지 위성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이미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백 개의 스파이 위성 시스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미래 전쟁은 이런 드론, 큰 드론이 이미 스파이 영화에서도 이런 형태의 드론은 많이 봤죠. 원격 조정해서 누구 암살 시키고 하는 거지만은 암살 목적 외에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규모의 러시아 군함대 소형 해상 드론, 공중 드론만 있는 거 해상 드론도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여줬죠. 이 흑해 함대를 소형 해상 드론이 자살하면서 여기에 무인 방위 산업체 안드릴 인더스트리 창업했다. AI 기반 드론 잠수함 개발해가지고 무인이죠. 이런 거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규모 감소는 당연한 것이라면 해결책은 저는 오늘 결론은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고독을 느낄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따로 살자 그러면은 고독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해야만이 한국의 미래가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